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현역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4명 모두 최근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권에서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고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정회 중인데요. 재개되면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잠시 뒤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 북상으로 거센 장맛비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강타하면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 탓에 항공편이 결항 또는 무더기 지연되고 크고 작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직전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는데 탄핵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재판장을 맡겠다는 격이라며 위헌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오늘 낮 서울 등 수도권에는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졌는데요. 서울에는 올해 들어서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시 내륙을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서울 전역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청계천은 산책로까지 금세 차오르며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에는 올여름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우산까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중부지방 곳곳에서 호우특보와 함께 강한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부여의 시간당 45.1mm, 경기 이천 중리동의 시간당 43.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에도 시간당 24mm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며 인천 옹진군에는 초속 22.6m, 충남 예산에도 초속 22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비는 밤사이 잦아들겠지만 장마 전선은 이번 주 계속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다시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쪽에 비구름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주면서 지역적으로 강하고 약한 비가 반복하고 또는 많이 내리는 지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한 주에도 이 비로 인한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후반 제주도와 남부지방 부근에서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할 걸로 보이는데 비구름을 발달시키며 전국 곳곳에 또다시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폭우를 쏟아부을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 장마의 특징은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입니다. 특히 지역을 옮겨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가 반복되고 있어 시설물 피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폭우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3시간에 9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주에서는 장맛비가 그치자 이번에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착지하지 않고 다시 상승한 상태에서 비행하는 방식인 고어라운드입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함께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 특보 속에 초속 26.8m의 태풍급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이 결항 또는 무더기 지연됐습니다. 맑은 날씨에도 강풍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항에 항공기 이용객들은 당황스럽습니다. 3시간 정도 지금 결항이 돼서 지금 기다리다가 지금 대구를 통해서 다시 부산을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벽체가 강풍에 날아와 도로에 부딪혀 부서집니다.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와봅니다. 제주의 한 아파트 외벽이 부서지며 파편이 주변 건물 앞까지 날아간 겁니다.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외벽이 심하게 뜯겨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외벽이 허물어지며 주차된 차량을 덮쳐 피해가 났습니다. 차를 좀 빼줘야 될 것 같다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갑자기 다 허물어져서 내려오고 그다음 차 위로 전부 다 쌓이게 됐습니다. 제주 산간과 제주 북부 중산간, 제주 공항이 있는 제주 북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종일 몰아쳤습니다. 소방당국의 강풍 피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어젯밤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로 모두 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은행에 다니던 직장 동료 4명이 함께 참변을 당했는가 하면 야근을 위해 잠깐 저녁을 먹으러 나온 서울시 공무원도 참극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온 유족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라며 한참을 바닥에서 울부짖다 주위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밤중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숨진 9명 가운데 6명의 시신이 안치된 영등포 병원에는 온종일 유족들의 황망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연락받거나 일단 장례식장으로 아유 축하드립니다. 성실하고 특별해요. 희생자 가운데 4명은 시중은행 동료들이었습니다. 승진 등 인사발령을 기념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난 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2명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김인병 청사운영 팀장은 중학생 시절 뺑소니 사고로 얻은 장애로 몸이 불편한데도 9급 세무 공무원에 합격해 5급 사무관까지 오른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돼 상을 받은 날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직원들과 저녁을 먹고 야근을 하러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알바하고 밤에는 공부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서울시 세무직 시험을 쳤더라고요. 맨날 보면 11시 이렇게 넘어서 퇴근하고 전화하면 형님 바쁘다고 이러고 이래서 뭐 그리 바쁘냐 이러니까 서울시내 시위가 너무 많았어. 유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떠나보낸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번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거듭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피의자 진술일 뿐이라면서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신중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A씨는 본인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사고 다음 날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100% 급발진 사고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간이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상황.
40년 운전 경력에 경기도에서 20인승 시내버스를 몰며 사고를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에는 뭐 젊었을 때 서울 쪽에서 시내버스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동안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셨던 거죠?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기사님, 사고 나기 전까지 누구인지 몰랐어요. 사고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차량이 제어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차가 제어가 안 됐다라고 봤을 때 지금 자세히는 알아봐야겠지만 급발진 확률이 꽤나 높다 이렇게 저는 보죠. 여기저기 움직일 때 피하려고 굉장히 조작하는 흔적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고 이후 차량이 멈춘 과정을 볼 때 급발진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급발진하고 차량 2대를 추돌하고 사망하신 희생자들을 들이받고 나서도 차량이 계속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좋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목격자 진술은 사람을 치고 나서 멈췄다. 경찰은 급발진이라는 건 아직 운전자의 진술일 뿐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EDR,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 시급 인상폭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여전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압박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며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며 결사 저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차별 적용을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저희는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측의 끝없는 평행선에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제안했고, 표결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이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표결 결과는 부결.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반대쪽에 힘을 실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액수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최저시급 인상폭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져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을 포함한 검사 4명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를 탄핵해도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어미준 검사 등 모두 4명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강백신 검사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된 검사 탄핵안은 곧바로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고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중독 말기인 듯하다며 미수에 그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화풀이하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화성공장 화재에 이어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참사가 잇따르는데 탄핵이 웬 말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법도 자연도 순리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검사 탄핵은 이런 순리를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또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조사하는 건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검사들을 조롱하고 겁박해도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 전 대표의 죄와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검사 탄핵은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지 1시간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통상 출퇴근길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점심도 물리고 직접 입장문을 작성했다는 이 총장은 탄핵안이 문제되는 사유를 위헌과 위법, 사법 방해, 보복, 그리고 방탄 이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탄핵소추 대상검사 4명의 이름과 담당 사건들의 경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탄핵이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장은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권력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 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검사 탄핵안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어 대정부 질문까지 마친 뒤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은 위헌성이 많아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 입장에선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번 제1을 요구했던 법안의 위헌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는 의원들이 합의할 사안으로 자신이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정과 정치의 목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 같다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탄핵 시도와 사퇴가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취임 후 6개월 만에 내린 사퇴 결단의 배경을 김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시작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직무 정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걸 막으려면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법적 정당성도 없이 연이어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단호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임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또 한 번 탄핵을 앞두고 기관장이 물러나는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반복되는 혼란이 안타깝다며 자신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할 전망인 가운데 앞서 여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정치권 뉴스들 쭉 보셨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아주 거셉니다. 당장 이원석 검찰총장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검사가 저지른, 그것도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 지은 자 벌받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오늘 현역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지금 법사위에 회부가 된 상황이고 이제 법사위에서 검토해서 다시 이제 본회의로 넘기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현역 검사 4명의 공통점을 보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 관련 사건을 최근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했던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먼저 탄핵 소추 사유부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통은 검찰의 위법성의 논란들이 그동안 정치 검찰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4명의 오늘 그 검사의 탄핵안이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이게 검사로서의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 비위 검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논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의 사실 공표를 했거나 아니면 모해 위증 교사를 했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거나 이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이런 방식으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것들인데요. 표랑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요. 우선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의 경우에는 이 이화영 부시사의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상자가 되고요. 특히 어미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경우에도 한명숙 총리 예전에 모해 위증 교사의 논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의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대장동 백형동 수사와 관련된 그런 수사를 했던 부분이
분인데 네. 이분은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라는 그런 그런 소지가 있는 네. 분이고요.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의 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장시호 국정농단 최순실 건에 있어서 폐요 네.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탄핵 소추를 하면 법사에서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이게 헌재로 갈 텐데요. 예. 결국에는 위법한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느냐. 예. 궁극적으로는 이 검찰의 이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이번에 탄핵안의 소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탄핵 사유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주요 수사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이제 최근에 맡았던 공통점이 이제 4명인데요. 이원석 총장 아까 이야기하는 내용 들으셨지만은 오늘 점심도 거르고 직접 입장문을 썼다고 그래요? 네. 예. 직접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이제 참 오랜만인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지금 검찰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그 현역 검사 4사람에 대한 탄핵을 우리 헌정 질서에 굉장히 지금 현재 그 위배를 하고 사법 방해를 하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예. 검찰 전체 어떤 전망이 걸린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상권 분립을 엄격하게 하면서 네. 국회는 이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면서 사법부가 이런 어떤 잘못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건데 네. 탄핵은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사법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아주 예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항은 우리나라 그 헌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상 위반이 있을 경우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4사람은 전혀 중대한 위반이 없고 딱 한 가지 이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라는 거죠.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인데, 검사들인데 예. 민주당은 과연 이게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절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 왜 했느냐? 저는 목적이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검사들을 협박, 겁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탄핵이 소추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헌재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예.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모든 것이 아하. 이제 정지가 되고 예. 지연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많이 보이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저는 민주당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특히 검찰이나 이런 어떤 국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예. 더욱더 제대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이제 별도고 네. 일단은 그 재판 과정 헌재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 6개월 동안의 직무 정지 이런 것을 노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도 뭐 탄핵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예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탈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 사실은 뭐 유죄 만드는 거는 정치 검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련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의 그런 입증 책임을 할 때에 네. 뭔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야당이라고 해서 탄압하는 방식으로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이슈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안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타겟으로 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지금 탄핵 사유들도 보시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사건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명숙 총리나 아니면 장시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이런 우리 국민들을 너무 이렇게 몰아가는 방식으로의 그런 네. 권력 남용을 수사기관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참고로 일단 민주당이 이전에도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냈었고요. 지금 그중에서 안동환 검사
그 탄핵 소추는 기각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는 지금 탄핵 심판 중이거나 지금 정지가 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사례적으로는 오늘까지 총 7명의 검사에 대해서 이제 탄핵안을 냈고 이게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는 참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일반 제가 이제 법조계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리가 지금 헌재에서 지금 정지돼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 탄핵 심판 중인데 네. 이 정도 사안 가지고 탄핵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이라는 것은 아주 헌법상 예외적으로 네. 입법부의 이제 사법의 기능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질서인 상권 분립이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쉽게 이제 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인데 저는 그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 때문에 무리하게 사실 뭐 한명숙 그 지금 그 전 총리 관련된 모의 위증 사건은 이 언제적 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뭐 양념으로 들어간 것이고 결국은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방탄 때문에 그런데 네. 정말 이것은 중요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해서 엄벌을 지금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탄핵의 남용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신 의원님 짧게 말씀하실까요? 예,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정권이 바뀌던 바뀌지 않던 간에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야당 탄압을 하는 방식으로의 수사를 한다면 이거는 어느 정권이 이걸 집권을 하더라도 야당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요 다음 주제는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일인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오늘 잦은 사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면직안을 즉각 재가를 했고 방통위원장이 오전에 바로 퇴임식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 방통위원장이 지금 사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했고 이번에도 좀 사임을 했는데 네. 사실 정말 그 방통위가 지금 언론 정책에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국가 기관을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이제 검사 탄핵하듯이 계속해서 탄핵을 통해서 흔들려고 하는 것은 예. 정말 책임 있는 어떤 그 정당의 자세가 아닌데 왜 그럼 계속해서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흔드는 결국은 이제 방통위원장을 흔들므로써 지금 현재 그 MBC 방문진의 공영 이사 선임에 예. 지금 그 방통위원장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현재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탄핵이 소추만 되더라도 이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응해서 결국은 방통위의 어떤 직무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지금 이제 사퇴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돼서 지금 국가가 지금 어떻게 경영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김홍일 위원장 사퇴를 놓고 꼼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탄핵을 이제 소추를 하려면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 사퇴를 했다. 그 배경에는 뭐 우리 홍석준 의원님은 민주당 탓을 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8월 달에 이제 MBC에 방문진 이사 교체가 있는 시기에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MBC까지도 이제 정권이 컨트롤하려는 그런 MBC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KBS하고 EBS 공영방송 3사가 전부 이미 교체가 됐죠. 이사장 교체 시기죠. 예, 조금 예. 있으면. 예, 네. 근데 8월 달에 대표적으로 이제 MBC에 대한 거는 뭐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서 MBC가 워낙에 정권을 견제하는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이 이 MBC까지도 포함해서 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타임라인을 봤을 때 빠르게 이렇게 사퇴를 해야 그 다음에 위원장을 또 선임이 되고 네. 그러면서 또 이게 결정이 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배경 하에서 이렇게 정광석
단독화와 같이 오늘 사퇴하고 곧바로 대통령이 제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야당 추천목으로 방통위 위원 최민희 의원 사실 추천했을 때는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제가를 안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인 체제의 방통위가 예. 구성이 안 됐었고 그동안 2인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뭔가 예. 졸속심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관 위원장도 사퇴하고 오늘 김홍일 위원장도 사퇴하고 예.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반복하면서 네. 악순환을 하는 그런 방통위가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선임하고 제대로 5명 꾸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제 정신의 이런 방통위가 운영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그게 네. 사실은 민주당이 추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방통위 구성이 지금 민주당 혹시 몇 명이죠? 2명이죠. 5명 중에 2명. 결국은 이제 지금 방통위법상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이 이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네. 대통령이 2사람, 국회에서 야당이 2사람, 그리고 여당이 1사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네. 민주당에서 왜 추천을 안 하냐고 하면은 결국은 2사람을 추천해봤자 3대2로 표결에 가면 지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면서 자꾸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이제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 저는 예. 또 민주당에서는 자꾸 방송 장악이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과 그리고 관련된 정당이 이렇게 인사권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부여한 인사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 이거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인사권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방통위원장은 청문회상에서 또 그리고 다른 이사들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이거는 인사 자체를 지금 방해하는 행위인 거죠. 예. 어쨌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여서 일단은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하게 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탄핵안 발의하고 또 자진 사퇴하고 이런 반복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건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네. 지금 뭐 정권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중에서 이제 정부 여당 몫이 3명이다 보니까 방송사가 KBS든 EBS든 MBC든 이 공영 방송들이 정권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색깔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이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정말 방송 3법, 방송 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필요성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도 이 변화를 주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빠르게 대한민국의 그런 언론의 그 공정성을 위해서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요. 최상병 특검법 등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은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의 총선 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행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대해 가지고 최혜병 특검법을 필리버스터한다? 사실은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 진행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게 끝나면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 이야기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오늘 통과하는 거는 막겠다.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상황을? 예, 그 대정부 질문 네. 오늘 하면서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 대상으로 해서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의 동맹은 필요하지만 일본과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총리에게 질의하고 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병주 의원께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논평을 낸 거에 대해서 정신 좀 차리라라는 그 대놓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라라는 상당히 격노한 상황에서 네. 주호영 부의장께서는 이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장기간 지금 정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과할 일이냐 네. 아니면 사과받지 않으면 다시 정회를 풀 수가 없다. 아마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정부 질문이 무난하게 끝났으면 네. 최상병 특검이 안건 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 작전을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속개를 안 하려는 또 나름 또 다른 플랜 B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생각이 듭니다. 입장에서는 김병주 의원의 막말이라고 하죠. 아까 지금 조금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신 나간 이런 표현을 써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사과를 요구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막말 프레이드, 막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네. 김병주 의원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막말을 했고 어제는 또 박찬대 의원이 또 배현진 의원에게 이제 입 닫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1일 막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사과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슈도 있고 김병주 의원의 이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원식 의장도 정말 국회 전례가 없는 지금 현재 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은 어떤 특검이라든지 의안 상정을 지금까지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 또 여야 간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최상병 또 특검을 지금 또 상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또 문제까지 겹쳐서 네.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갈수록 지금 여야 간에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와 특검 탄핵 이런 것을 이제 앞세우면서 하면 갈수록 지금 국회가 지금 현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예. 그나마 중립을 지키면서 또 좀 이런 어떤 그 어려운 대치 관계를 풀어나가야 될 국회의장마저도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예. 정말 앞으로 국회 상황은 더더욱 정말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시작을 하면 이게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거라면서요? 예, 24시간 이후에는 이제 표결을 통해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지금의 여야 의석수를 봤을 때는 국힘에서는 24시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오늘 시작했으면은 내일 저녁까지 내일 이 시간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참석 안 하고 국회 본회의 자체가 미뤄지면 그만큼 좀 민주당의 계획은 좀 차질이 생기겠네요. 지금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둘째 네. 날 대정부 질문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고요. 네. 예, 강제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에 종료가 되면 셋째 날에 사회교육분화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이번 회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네. 지금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예. 저는 김병주 의원님 그 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너무 여야가 양극단에서 치닫다 보니까 네. 격한 심정에서 또 이렇게 뭔가 돌 맞고 칼 맞고 이런 일들이 정치인들한테는 상당히 위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호 존중의 정신은 사실은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상당히 그 국민의힘의 논평이 부적절했다는 거에 대한 강한 표시였던 걸로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근데 네. 이것을 빌미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밤새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고 네. 최상병 특검을 또 반대하거나 퇴장해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덜은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본회의 전체 거부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안 하면은 예. 정부 인사들, 국무위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반대로 보입니다. 보면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빨리 사과하고 다 들어와서 다시 재개를 하는 게 나을 텐데
김병주 의원이 사실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 그렇죠. 예,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좀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강한 발언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당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받겠다, 지지를 받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의 국회의원들의 저러한 어떤 지지자들만을 바라보는 어떤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는 뭐 후원금도 들어올 수도 있고 지지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당, 민주당이나 또 본인에게도 결코 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논란의 촉발은 지금 그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에서의 한미일 동맹이 적합하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어떤 것보다도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도 했지만 정신 나간 웃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가지고 앉아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앉아 있는 의원들이 발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잠깐 시청자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자면 김병주 의원이 뭘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지난달 2일 날 논평했던 것을 이제 문제 삼았었는데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독도에 대한 영역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한다는 거냐?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나간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사과를 요구했고, 근데 사과를 하는 것을 거부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실제로 대변인 논평이요. 막 이렇게 당 내에서 막 절차를 보면서 여러 사람이 리뷰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도 대변인을 오래 해봤지만 대변인이 본인이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그 보좌진들이 같이 당직자와 하면서 빠르게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틀린 내용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 사이에 아무도 검열이 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제대로 된 논평인지 다시 한번 리뷰는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욕을 준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해결 방안도 앞으로는 또 뭐 국회 내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오늘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오늘 상정돼서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것 같고요. 일단 정해가 된 상태로 일단 국회 본회의장 불은 꺼진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이야기인데요. 처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5분 비전 발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각 주자들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총선 기간 특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 오해라면 오해 불식,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분노해, 정말로 뜨겁게 분노해야 됩니다.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만. 이건 당내 선거이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안방에서 서로 네 분이 서로 마주보고 죄송합니다. 있어서 그런지 일단 격한 공방전은 조금 이제 다소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오늘 하루는 친한대 반한 구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제 그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제 1위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 뭐 그런 것들이 이제 2, 3, 4위 후보들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연대가 지금 뭐 암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내 경선이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말 이제 한편에서는 흥행이 돼서는 좋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어떤 갈등이 될까 봐 좀 염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뭐 이 민주정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자체는 정말 뭐 좋고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 독야청청하는 저런 어떤 구도바람 월등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앞으로가 이제 조금 이제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총선 참패했던 원인을 둘러싸고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아무래도
지금 세 분의 어떤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어떤 경쟁이 더욱더 좀 치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떠십니까? 아니 오늘 비전 발표회라 그랬는데 뭔가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당대표라면 후보라면 그런데 비전은 보이지 않고 서로 후보 간에 디스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좌절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한동훈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하면서 뭐 1인자의 여유를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 얼마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는 지금 한 명 한 명을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잘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누가 민생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 끼 한 끼 먹기 너무 힘든 이런 경제 난에서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누구를 지금 지지해야 될지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예. 7월 23일 전당대회까지 이제 지금 며칠 남았나요? 한 20여일, 3주 정도 지금 남았는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계속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가 이렇게 끝나서 아까 전해드린 대로 내일 대정부 질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과연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떻게 또 공방이 있을지 계속해서 보고 내일 포커스 나이트에서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신현영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4% 상승해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 물가 불안은 계속됐고 기름값까지 올랐는데 앞으로 날씨와 유가, 환율이 변수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씨가 좋았던 지난달, 수입 먹거리 관세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산 햇과일과 채소 출하가 활발했고 축산물 값도 안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해 7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 달째 2%대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2% 중반대로 내려온 겁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OECD 방식 근원 물가 지수도 2.2% 상승해 전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산물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선과일이 31.3% 오르며 신선식품 지수가 11.7% 상승했습니다. 특히 김은 28.6% 올라 3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식이 3% 올라 오름폭이 확대됐고 구내식당 식사비도 4.3%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도 4.3%로 1년 반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공공요금을 보면 시내버스료와 지역난방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유가, 환율, 공공요금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과일 28종을 비롯해 먹거리 51종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추무는 28,000톤을 확보해 여름철 수요에 대응하고 마늘, 양파, 금고추는 신규 비축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습니다. 사과 중 과일류는 지난해와 같이 생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탄저병 약제 지원 등 수확기까지 시기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소폭 인상을 검토했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일단 이번 달 1일 인상은 보류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에 대해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한 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 금액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시급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오늘날 서울 등 수도권에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에는 올해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시 내륙을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서울 전역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청계천은 산책로까지 금세 차오르며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에는 올여름 첫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우산까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중부지방 곳곳에서 호우특보와 함께 강한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부여에 시간당 45.1mm, 경기 이천 중리동에 시간당 43.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에도 시간당 24mm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며 인천 옹진군에는 초속 22.6m, 충남 예산에도 초속 22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비는 밤사이 잦아들겠지만 장마 전선은 이번 주 계속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다시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쪽에 비구름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주면서 지역적으로 강하고 약한 비가 반복하고 또는 많이 내리는 지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한 주에도 이 비로 인한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후반 제주도와 남부지방 부근에서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할 걸로 보이는데 비구름을 발달시키며 전국 곳곳에 또다시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폭우를 쏟아부을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 장마의 특징은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입니다. 특히 지역을 옮겨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가 반복되고 있어 시설물 피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폭우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3시간에 9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비 예보 잘 살피셔야겠네요. 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은 또 농작물하고 가축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사전 대비와 사후 대처 모두 중요한데요.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빗물이 잘 흘러나가게 하려면 논밭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미리 파둬야 합니다. 지주를 설치하면 비바람에 농작물이 쓰러지는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한 날이 계속될 때 질소비료를 과하게 주면 병충해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엔 서둘러야 합니다. 논밭에 들어찬 물을 빨리 빼고 그 즉시 방제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을 말라붙기 전 씻어내야 합니다. 농업재해는 사전 사후 대응이 중요한데요. 먼저 배수로 정비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고정, 보강 작업, 그리고 침수 이후에는 빠른 물빼기 작업과 더불어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 그리고 생육을 증진시키는 영양제 살포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축의 경우도 사전 대처가 중요합니다. 폭우 전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점검 등 시설물 관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비온 뒤에는 가축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급여하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흡기 질병에 대비해 적어도 2주 동안은 가축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차량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내달립니다. 길을 걷던 시민이 놀란 듯 쳐다볼 정도입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바로 뒤로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어찌나 빠른지 차량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인도의 번쩍이는 불빛이 비추더니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합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차량에 치인 사람들은 순식간에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주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도 튕겨나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뛰어나온 시민들도 놀란 모습입니다. 음식점 안에 있던 사람들도 굉음에 놀란 듯 창문으로 몰려 바깥을 살펴봅니다. 제가 와 있을 때는 현장엔 아직까지 그 동료들과 같이 이제 있었던 그런 몇몇 분들이 길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계신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사람들을 친 뒤 100m 정도를 이동하고 나서야 공포의 질주를 멈췄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앞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사고 직후에 급발진을 주장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를 살펴보니까 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참사를 일으킨 6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뤄진 급발진 관련 1심 판결 7건을 분석해보니 무죄가 선고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형량의 경우 최소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금고 4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운전자 주장보다는 사고 기록 장치, EDR 자료나 브레이크 등 점등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로 분석됐습니다. 다양한 정황상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남은 경우만 예외였습니다. 제주지법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점이 무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차량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였습니다. 급발진 차량들은 보면은 회피 동작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속도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했는지 등이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전후 사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현직 버스기사로 알려졌죠. 8년 이상의 버스 운전 경력에 과거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한 이력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인지 운전 부주의인지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사고 이후에 불거진 논란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이입니다. 운전자 나이가 68살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4만 건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구중 연쇄 추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도 운전자가 70대 남성이었고요. 지난 3월 구룡터널 교차로, 또 4월 성남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사고 역시 운전자가 80대와 90대 고령층이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정해져 있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여율은 고작 2%대로 저조한데요. 이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정부가 지난 5월에 내놓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히며 법제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고령자 운전면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미국이나 독일 등에선 고령 운전자에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70세 이상은 고령자 강습을, 그리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 또 운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75세 이상부터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조건부 면허제를 포함해 강제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점차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론 수렴을 통해 노년층 운전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사고율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둔 엄격한 면허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 오후 6시쯤 정해됐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했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별법 상정 여부 때문에 더욱 관심이었는데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군요. 네, 여야 대치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됐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결국 파행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발단이 됐는데요.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걸 거론하면서 독도를 노리는 일본과는 결코 동맹 관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는데 김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본회의는 2시간여 만에 정회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야는 김 의원 사과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사과가 없으면 내일 대정부 질문 참석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 의원 발언을 빌미로 대정부 질문과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대정부 질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오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최상병 특검 법안도 내일 상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원 화장실로 끌고 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학생은 중상을 입었고 범행을 저지른 남학생은 인근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한 학원 화장실입니다. 바닥에 피가 묻은 휴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 계단에도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급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남학생은 범행을 저지른 뒤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해 투신하겠다고 말한 뒤 8층에서 뛰어내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얼굴과 팔 등을 크게 다친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다른 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여학생이 회복하는 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서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중학교 복도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교사와 다른 학생이 제지하는 겁니다.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에게 미인정 결과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교육당국은 피해 교사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특수학생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이 학교 정교사 27명 가운데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바꿔달라는 데 서명했습니다. 흉기 난동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사 보호 등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다음 날 학부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사를 나무라고 고성을 지르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나무라고 그런 학생인 줄 몰랐냐, 혹은 생활지도상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래서 선생님들이 그 분노해 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이러한 교사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고 고성을 지른 것도 특정 교사와 단 한 차례 감정이 격해져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장이 질타를 했다거나 교권보호위원회 회부를 하지 말아라 질타를 했다거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요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이 있는데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교감 폭행으로 논란이 된 전주 시내 한 초등학교 어머니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임시 조처했습니다. 또 조만간 피의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초등학생이 교감을 폭행해 등교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드러난 뒤 일각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방임을 의심해왔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가 튕겨나가면서 인도를 덮쳐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양양군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쯤 강원 속초시 조양동 한 교차로. 건널목 앞에서 회사 동료인 60대 남성 3명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남성들을 덮칩니다. 꽝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죠. 차가 한 대 서 있었고요. 오토바이가 그 부동산 쪽으로 누워져 있었고 누워져 있는 사람 3명을 봤어요. 이 사고로 63살 고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동료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고 씨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18살 권모 군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뒷부분과 배달 박스가 이렇게 부서져 있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 40대 A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마침을 물어보니까 본인도 잘 기억 못하겠다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 양양군은 경찰 처분이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폭행 등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3,000건에 육박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지만 공공기관 2곳 중 한 곳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화가 잔뜩 난 듯한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 고성이 오갑니다. 이 50대 여성, 곧 이사 가는데 통신비가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에는 온라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구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승인해준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불만을 품은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2명이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직통번호 등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질과 악성민원은 새롭게 더욱더 잔인하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석 달 새 발생한 악성민원은 2,7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습,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는 경우가 1,340건,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이 1,113건으로 90%에 육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나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도 182건에 달했습니다. 민원 내용도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였는데 일본 천황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며 5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사진을 전송하고 주기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해 하늘의 계시를 받았으니 도지사와 함께 백두산을 올라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직접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칼을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 퇴근할 때 조심해라,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는 유형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2달 전 이 같은 악성 민원을 뿌리 뽑겠다며 고발 의무화와 전담팀 신설, 공무원 신원 비공개 확대 등 강화된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319개 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0곳은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악성 민원 대응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유족과 대책위원회가 정부에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 과정도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경기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 업체 측에 18가지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유족들이 이곳에서 9가지 요구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대책위 차원에서 더 구체적인 요구안을 가져온 겁니다.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사의 진상을 밝히라며 진행 상황을 유족과 대책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내용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3사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모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재조사 의견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라. 이번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1, 2차 전지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유사업종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때처럼 아무런 대책 없는 사과 우리 받지 않을 겁니다. 거부할 겁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 거고 재발 방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응당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족과 대책위 측은 전날 추모제가 열리는데도 화성시청에서 취소 문자를 보내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매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추모제를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단기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나인야후의 입장에 대해 일본 총무성이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박을 재차 이어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親会社同士の話でございますので、当社が親会社の資本関係について決定できる立場ではございませんので 최근 라인야후는 총무성의 보고서를 통해 자본관계 재검토가 단기간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 총무성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再発防止の徹底、利用者の利益の確実な保護の観点から、これまでも対応を進めてきたところでございまして、必要があればさらなる対応を取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 매각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에 부당하고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네이버 측이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 압력 없이 자율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 논란은 지난 5월 한일 정상이 나서며 한때 수습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의 추가 조치 발언으로 논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나온 최 대표는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냐는 의원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원정 진료로 벌어들인 소득을 탄로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 투자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비자로 신분을 세탁한 뒤 자금을 해외 비밀 계좌에 감춘 탈세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코로나가 끝난 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원정 진료에 나섭니다. 해외 진료는 현지 병원 세미나로 위장해 관련 매출을 누락시켰습니다. 성형 시술을 하고 받은 돈은 과세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받았습니다.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에 매각하고 외국인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뒤 또다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의사는 4-5명으로 모두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 11명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황금 비자로 국적을 바꾼 뒤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해 해외 비밀 계좌에 숨긴 자금을 동거하는 외국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 호화 주택을 구입한 사업가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출 대금을 미신고 현지 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 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도박 자금과 자녀의 해외 체류비에 유용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성실 납세로 국가 재정을 지탱해온 영세 납세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적 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등 역외 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 개발업체 9명과 국내에서 키운 알짜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 8곳도 포함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규정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총파업 목적은 생산 차질을 끼치고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합원의 동참을 독려하며 파업 기간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사측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주 8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연차 파업 참여율을 고려했을 때 총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이 집단 휴업에 들어가면서 건설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제조사들과 레미콘 차량 운송 사업자들이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공기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을 오가야 할 레미콘 차량들이 공장 마당에 줄지어 섰습니다. 운송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가 1일부터 집단 휴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은 8,190대로 수도권 전체 레미콘의 74%를 차지합니다. 운송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레미콘 회사들과의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자 집단 휴업을 택한 것입니다. 단체 협상을 거부하는 거고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뭐 만나지를 안 했으니까 어떤 근거로 뭐 만나지를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돌아다니면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만나지 말라는. 특수고용직으로 지입차로 개별 레미콘 회사들과 1년 단위 업무 계약을 하는 운송업자들은 레미콘 회사 측 단체와 통합 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회사 측은 운송사업자들이 노조원 신분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노사협상과 같은 형태의 통합교섭에는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사업자들께서는 협상에 있어서 단체 협상을 이제 요구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희 사측에서는 개별 각 사별로 그 운반 사업자들이랑 계약하는 게 맞다. 결국 협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시작도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수도권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 내내 비 오는 날이 계속돼 원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의 차질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집단 휴업이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공사 발주자들과의 갈등의 소지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영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입니다. 엄희준 검사와 강백신 검사는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았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1시간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통상 출퇴근길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점심도 물리고 직접 입장문을 작성했다는 이 총장은 탄핵안이 문제되는 사유를 위헌과 위법, 사법 방해, 보복, 그리고 방탄 이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탄핵소추 대상검사 4명의 이름과 담당 사건들의 경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탄핵이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장은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권력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반복되는 탄핵과 자진 사퇴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으로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정책이 멈춰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보단 자신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간 가시도친 설전과 고성이 오가면서 중단돼 본회의가 끝내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여당 논평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을 향해 한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김병조 의원님,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조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을 향해서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사과가 없다면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태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런 분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라고 하는데 어렵게 진행된 대정부 질문마저 막말과 모욕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딱하다며 민주당도 김병주 일병 구하기를 멈추고 민생 구하기에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무장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국회와 정부 간 소통 강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와 최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국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와 국정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멈추고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각종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부활할 정무장관직이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원활히 소통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합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대화와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분명히 선을 그은 데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정치권 극한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급증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명백히 위법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며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90만 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자신을 향한 초보 운전자 등 경쟁 후보들의 비판에 할 말이 그런 것밖에는 없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에게 지금이라도 최상병 특검법 주장을 철회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YTN에 출연해 본인을 향한 공격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할 정도지만 참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두렵다는 원희룡 후보의 공세 발언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런 거밖에 할 말씀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또 원 후보를 겨냥해 전당대회에 등 떠밀려 나온 건 본인이 아니냐며 친윤 지원설, 용산 지원설을 암시하는 듯한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민심이 요구하면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는 물음에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다 끝나 무혐의로 나온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주장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민주당의 낚시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처리하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보자. 논의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 협공에 나서 총선 책임론을 재차 꺼내들며 지금은 반성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진 분, 총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죠. 나경원 후보는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도 대통령의 빚을 갚아야 해서도 안 된다며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미래 비전과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후보만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 총선 백서 발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 후보로선 백서가 자칫 감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일각에선 최상병 특검에 이은 승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9월 선고 결과에 따라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전주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시세 조종은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범죄라며 오랜 시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규모 또한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권 전 회장 측은 실체 없는 주가 조작 시비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인데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권 전 회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 여사 계좌는 자신이 운용한 것도 아니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결과도 김 여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 씨가 1심에서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만약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 모녀의 수사 촉구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배우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김 전 의원 부인 제니퍼 안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안 씨를 상대로 최재형 목사가 김 전 의원 관련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백현동 관련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야 한다며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가 모든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대법원에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미 다른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갑질을 조사하는 유럽연합 EU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메타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최근엔 인공지능 분야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자칫 삼성전자의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페이스북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를 지속해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유럽의 경우 한 달에 최소 10유로를 내야 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석 달간의 예비조사 끝에 이런 사업 모델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통보했습니다. We take the preliminary view that actually Meta has not shown this equivalent alternative to the end user who says no to the personal data combination. 내년 3월에 이대로 판정이 확정되면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론 18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메타는 반론권을 활용해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지난달 24일엔 애플, 하루 뒤엔 마이크로소프트 MS가 갑질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의 경우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을 MS는 화상AI에 끼어 팔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음 제재 대상으론 구글이 유력합니다. We take issue with Alphabet's and Apple's implementation of the anti-steering obligation under Article 5(4) of the DMA.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EU의 압박은 기존 사업 영역을 넘어 AI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손을 잡은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임 시절 EU의 구글 규제를 비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심각한 통상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일 미국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몇 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장기 채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30년 만기 국채는 지난 5월 31일 이후 최고치인 연 4.65%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세금을 낮추고 재정 제출을 늘리는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의 젖줄 양쯔강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변 도시들은 2020년 양쯔강 홍수 이후 4년 만에 둔치의 관문을 닫고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바닥에 깔린 철판을 치우고 옹벽 안에 숨겨뒀던 두꺼운 철문을 끌어당깁니다. 다른 곳에선 철기둥 사이에 알루미늄 판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강변으로 나가는 통로를 막아 일종의 홍수 방지용 장성을 설치하는 겁니다.
预计未来1周，长江中下游干流及两湖水位将快速上涨，总涨幅约1.5米到2米。 중국 중부 내륙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양쯔강 중하류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양쯔강을 끼고 있는 후베이성 우한시는 강변에 설치된 관문 132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닫았습니다. 지난 2020년 3,700만 명 넘는 이재민을 낸 양쯔강 홍수 이후 4년 만에 관문 폐쇄입니다. 入梅以来，包括长江中下游的，一共是有51条河流发生超警戒水位以上的洪水。 양쯔강 유역 4개 성엔 3급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안 항만이 폐쇄되고 선박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초당 2만 5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하던 산샤댐은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14,000 세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각지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올라 민가가 없는 농경지 쪽으로 둑을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필 양쯔강을 따라 형성된 장마 전선에 홍수 방지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15개 죄악 중 하나로 지목한 일본 제1은행권 지폐 10여 종이 공개됐습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의 이상현 이사는 서울 청담동에서 1902년부터 1909년 일본 제1은행이 발행한 화폐 12종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이상현 이사는 견본 형태가 아닌 실제로 사용된 통용권 12종을 한 번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주에 접어든 프로야구에서 순위 싸움이 안개 속입니다. 이 꼴찌 키움이 LG를 잡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후라도와 켈리의 팽팽한 투수전 속에서 LG가 5회 다시 승부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박혜민이 오른쪽 담장 너머로 솔로포를 쏘올렸습니다. 번번이 추가 득점 찬스를 날린 LG는 8회 5아웃 3루에서 신민재 스쿠지 때 박혜민이 멈칫하다 홈에서 아웃된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위기를 넘긴 키움은 곧바로 8회 말에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송성문의 안타로 동점. 최주환의 1루타로 역전에 성공했고 김재현의 희생타가 이어지며 4대2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꼴찌 키움은 5연승을 질주하며 가을 야구 경쟁에 더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주중 시리즈에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고척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 보내주셔가지고 선수들이 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9위였던 KT도 연장 접전 끝에 한화를 6대5로 물리치고 4연승하며 8위 한화와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포수 강현우가 5회 역전 석점포에다 연장 11회 추가 타점까지 올리며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한화는 연장 11회 석점을 내주고 2점을 따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삼석의 7회까지 4대1로 끌려가던 선두 기아는 8회 나성범의 투런포로 추격을 시작해 연장 10회 최호준의 적시 2루타와 한유수의 투런 홈런으로 승리를 격정짓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두산과 롯데의 잠실 경기와 NC와 SSG의 차원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손축구 아카데미와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윤리센터 관계자는 YTN에 피해자 측의 신고 진정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센터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한지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력을 투입할 사안인지 아동학대나 인권침해 정황을 먼저 살피고 이를 심의위원회 상정에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한체육회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 주재로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어 체육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예산 직접 집행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또 체육회가 4일 대의원 총회를 거쳐 체육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앤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달라고 문체부에 요청할 경우 문체부는 거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내륙을 통과하며 곳곳에 강한 비를 뿌렸는데요. 특히 오늘 아침 충남 부여에는 시간당 45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서울에도 낮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며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비구름이 다시 강하게 발달하겠고 충청과 남부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경기 북부와 충청, 남부 곳곳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까지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습도가 잔뜩 높아진 탓에 내일은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무려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따뜻하고 습한 특성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더위를 몰고 오게 됩니다.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그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고기압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마다 후텁지근한 혹은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네, 장마철 많은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신미림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